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의식이 빠져나와 천장에. 킴벌리 클라크 샤프는 의료사회복지사다. 그는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다. 시애틀의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센터에서 사회복지과를 만들기도 했다. 이 연구센터는 골수이식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곳이다. 마리아라는 중년 여성이 이 병원으로 이송돼 왔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인 그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시애틀을 방문했다가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식을 찾은 이후 마리아는 샤프와 주기적으로 만나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 마리아는 영어가 샤프는 스페인어가 서툴렀지만 두 언어를 섞어가며 나름의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입원해 있던 마리아에게 얼마 후 또 한 차례 심장마비가 왔다. 샤프를 비롯한 의료진은 그녀가 있는 방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공기가 폐로 통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튜브가 그녀 목에 삽입됐다. 마리아의 옆에는 심전도 측정기가 설치돼 심장박동 움직임을 측정했다. 그러다 얼마 후 이 측정기 모니터 그래프가 일자로 바뀌었다.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를 의미했다. 의료진은 마리아의 몸에 부착된 제세동기를 작동시켰고 다행히 맥박이 돌아왔다. 마리아는 몇 시간 후부터는 혼자서 호흡을 할 수 있게 됐다. 한번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는 이런 증상이 반복될 것을 걱정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샤프는 마리아가 안정을 되찾자마자 그의 병실로 향했다. 걱정이 가득할 것 같던 마리아는 샤프를 보고서는 오히려 손을 흔들며 가까이 오라고 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천장을 가리키며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와 저 위에 올라갔었다고 했다. 위에서 자신의 호흡이 되살아나는 과정을 지켜봤다고 했다. 마리아는 샤프에게 당시 병실에 누가 있었는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었는지,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말하기 시작했다. 마리아는 어떤 기기들이 본인 주변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마리아는 제세동기에서 넓은 하얀색 종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며 한 사람이 이를 치우기 위해 자신의 침대 밑을 향해 차버렸다고 했다. 샤프는 마리아가 떠올린 기억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우선 마리아가 묘사한 병실 안의 모습이 실제 상황과 일치했다고 했다. 샤프는 청력이 죽기 전 가장 오래 지속되는 감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당시 대화 내용을 기억할 수는 있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제세동기에서 나온 종이가 걸리적거려 침대 밑으로 차버린 행동을 얘기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선 마리아 같은 일반인은 제세동기에서 이런 종이가 나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TV에서도 잘 소개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다. 마리아는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침대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도 없었다. 황홀한 이탈 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팸 레이놀즈라는 여성은 35세의 나이로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세 아이의 어머니인 그는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위치한 베로우 신경과학연구소의 로버트 스페즐러 신경외과 과장으로부터 수술을 받기로 했다. 성공 가능성은 적었으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기에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레이놀즈의 수술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심장박동이 멈추는 등 임상적으로는 사망한 상태였다가 되살아난 사례였다.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레이놀즈가 눈을 뜨지 못하도록 테이프를 붙였고 귀에는 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스피커 형태의 물체를 집어넣었다. 이 스피커에서는 딸깍거리는 소리가 계속 크게 나왔다. 즉 레이놀즈가 무엇을 보거나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레이놀즈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다. 첫 기억은 의사의 어깨 위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의사는 큰 소리를 내는 기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뇌를 절개하는 용도의 톱 같았는데 생김새는 연필에 가까웠다. 구멍을 뚫는 드릴 소리가 크게 났고 전동 칫솔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몸 밖으로 나가는 기분은 황홀했다. 내 몸무게가 500파운드가 됐던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무게에서 갑자기 살이 다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고통이나 두려움도 사라졌다. 남겨질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없었다. 나는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내가 계속 수술대에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 내가 더 이상 저기 누워있는 몸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이 황홀했다. 내가 내 몸이 아닌 몸 밖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레이놀즈는 수술실에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의 동맥이 너무 좁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자신의 몸을 잘못 건드리게 될까 걱정돼 이 여성과 소통하려고 했으나 자신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레이놀즈는 얼마 후 다른 존재가 수술실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빛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빛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니 이미 세상을 뜬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다. 할머니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일부는 아는 사람들이고 일부는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다. 레이놀즈는 이 생명체들이 모두 빛으로 감싸져 있었다고 했다. 빛은 신이 숨쉬는 것. 레이놀즈는 할머니에게 이 빛이 신인가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크게 웃더니 아니란다 아가야, 빛은 신이 아니야. 신이 숨을 쉴 때 생기는 게 빛이란다라고 했다고 한다. 레이놀즈는 그곳에서 39세의 나이로 일찍 숨진 삼촌을 보게 됐다고 했다. 삼촌은 목소리가 아닌 표정으로 레이놀즈와 소통했는데 인간이 사는 세상의 소통보다 훨씬 더 명확했다고 했다. 레이놀즈는 상대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레이놀즈는 얼마 후 자신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삼촌이 직접 배웅을 해줬다고 했다. 삼촌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을 생각해봐. 그립지 않겠니? 내 아이들이 그립지 않겠니? 라며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단다. 아가야, 뛰어내려라고 했다고 한다. 레이놀즈는 자신의 몸이 첫 번째로 시행된 제세동기의 충격으로 튀어오르는 것이 내려다 보였다고 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몸 같아서 되돌아가기 싫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다시 들어가게 되면 고통이 느껴질 것 같았다고 했다. 삼촌은 망설이는 레이놀즈의 몸을 밀어버렸고 제세동기가 두 번째 충격을 가하는 동시에 몸에 들어가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제세동기 모니터에 보이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무언가 불편했다고 했다. 몸으로 돌아오는 것은 얼음물로 된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 같았다고 했다. 레이놀즈는 수술 다음 날 스페즐러 신경외과 과장과 수술 중 경험한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스페즐러는 수술 기록을 찾아본 뒤 제세동기가 2차례 작동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스페즐러는 레이놀즈가 들었다는 우동맥이 좁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당시 수술에 참여했던 심혈관 전문 의사였다고 했다. 스페즐러는 이런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의 경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뇌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한다. 뇌에 피가 흘러야 신경들이 작동할 수 있는 영양소를 공급받는다. 펜 레이놀즈가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레이놀즈의 뇌전도 측정기 역시 어떤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이 떠올린 기억들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임상적으로 설명할 방법을 모르겠다. 레이놀즈가 봤다고 한 수술 도구는 우미다스 렉스 드릴이라는 기기로 뇌 수술에 자주 사용되는 얇고 긴 전동 드릴이다. 스페즐러는 누군가 내게 이 기기가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본다면 나도 전동 칫솔같이 생겼다고 말할 것 같다고 했다. 스페즐러는 레이놀즈가 수술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기를 본 뒤 수술 중에 봤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모든 기기는 보이지 않게 덮여 있었다고 했다. 환자가 완전히 마취에 빠지고 나서야 기기들을 꺼내 소독한 뒤 수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인간의 1020%가 체험을 한다. 핀반 로멜은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심장병 전문의다. 그는 심장마비 이후 임사체험을 했다는 환자들의 사례를 연구했다. 2007년에는 무제한의 의식 임사체험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2명의 심리학자와 함께 임사체험 경험자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
네덜란드에 있는 10개 병원의 환자 중 심장마비 이후 살아난 사람들 34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이 된 환자들은 모두 임상적으로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었다. 임상적 사망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의식을 잃은 것을 뜻한다고 한다. 맥박이나 혈압도 측정되지 않으며 몸이나 뇌가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다. 이런 환자의 경우는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진행되지 않으면 뇌에 되돌릴 수 없는 충격이 가해져 결국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 반 로멜의 연구 결과 344명 중 82%인 282명은 심장마비에 의한 무의식 상태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다. 18%인 62명은 임사체험을 했다고 했다. 임사체험자 중 66%인 41명은 평범한 기억을 떠올려냈고 34%인 21명은 보다 초자연적인 기억을 떠올려냈다. 임사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됐다. 그 결과 50%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고 56%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25%는 이체외 이탈글, 31%는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갔다고 했다. 23%는 빛과 소통했다고 했다. 임사체험 기억, 실제 기억보다 구체적. 미국 뉴욕대학교 의대의 샘 파니아 박사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4년에 걸쳐 2060명의 환자들을 연구했다. 이들은 모두 심장마비를 겪은 뒤 살아난 사람들이었다. 영국과 미국, 오스트리아에 있는 15개 병원의 환자들을 조사했다. 여러 단계의 조사와 심층 면접이 진행됐다. 이들 중 긴 조사 과정을 모두 끝마친 사람은 101명이었다. 101명에 대한 연구 결과 9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했다. 파니아 박사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중 왜 10%에서 20%만이 임사체험을 했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하나의 가설을 내놨는데 환자 뇌의 손상 혹은 충격 정도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황이 되면 뇌에 손상이 생기고 이때 생긴 부기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죽었다 살아난 직후에 만난 사람일수록 기억이 또렷했다고 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임사체험을 했으나 기억이 사라져버린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벨기에 리에주 대학교의 과학자 7명은 임사체험 경험이 상상으로 떠올린 기억이 아닌가를 연구했다. 이들은 임사체험 기억이 실제 일어난 기억이나 혼수 상태의 기억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상상에 기반한 착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 소속 9명의 과학자들은 2014년 임사체험 경험자들의 뇌파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임사체험 기억과 과거 실제로 일어난 기억, 그리고 상상한 일들을 떠올려낼 때 나오는 뇌파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들은 임사체험 기억을 떠올려낼 때의 뇌파 움직임과 상상한 일을 떠올려낼 때의 움직임이 달랐다며 뇌신경 측면으로 봤을 때 임사체험 기억을 상상한 기억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임사체험의 기억이 의식을 갖고 있던 특정 순간에 생긴 실제 기억으로 뇌에 저장돼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일어난 기억 수준으로 구체적이었으며 당시의 감정 등이 자세하게 기억에 남아있다고 했다. 전생을 기억하는 두 살배기. 미국 루이지애나주 라파예트에 거주하는 미국 백인 중산층 가족인 브루스 레닝거와 그의 부인 안드레아가 겪은 이야기다. 이들은 아들 제임스가 2살쯤 됐을 무렵인 아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들이 악몽을 계속 꾸고 꿈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2살짜리 아이가 어디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냥 단순한 악몽이라며 아이를 달랬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부모가 직접 나서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추적해 나가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이들 부모는 아들의 이야기에 퍼즐을 맞춰 나간 이야기를 엮어 영혼 생존자 제2차 세계대전 전투기 조종사의 환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 이들 부모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카버나 항공박물관을 찾아갔다가 처음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아들 제임스는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F-10 전투기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전투기 안에 들어간 제임스는 자석에 끌리듯 전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로부터 한 달 후 어머니 안드레아는 집 근처 장난감 가게에서 플라스틱 비행기 장난감을 하나 아들에게 사줬다.
안드레아는 아들 제임스에게 장난감 비행기 밑에 폭탄도 달려있다고 설명해줬다. 제임스는 잠깐 비행기를 쳐다보더니 엄마 그건 폭탄이 아니라 낙하 탱크예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안드레아는 낙하 탱크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한다. 이들 부모는 2살짜리 아기가 낙하 탱크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나는 피격당했다. 이 무렵부터 제임스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고 한다. 부모는 제임스가 방에 누워서 발버둥 치는 것을 봤다.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비행기가 불에 탄다. 탈출할 수가 없다. 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 비행기의 앞부분을 계속 탁자에 부딪히게 해 앞에 있는 프로펠러 부분이 고장나기도 했다. 제임스는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떠올려냈다. 비행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던 사람의 이름은 자신과 같은 제임스라고 했다. 그러곤 자신이 타던 비행기의 기종이 코세어라고 했다. 이 비행기는 의배에서 출격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배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나토말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배의 이름이 일본어 같다고 말하자 제임스는 미국 배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바보처럼 쳐다봤다고 한다. 잭 라르센을 찾아서 아버지는 이때부터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사를 시작했다. 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아버지는 전생과 환생이라는 개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기를 오히려 바랐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던 나토마 베이라는 작은 항공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코세어라고 불리는 전투기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것도 확인했다. 제임스를 데리고 갔던 박물관에는 코세어가 없었고 이를 어디에서 들었을 수도 없었다고 했다. 제임스가 30개월쯤 됐을 때 잭 라르센이라는 이름의 제일 친한 조종사가 있었다고 했다. 이 무렵 브루스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제임스의 할아버지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놓은 이오시마 전투 관련 책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임스는 이오시마 사진이 담긴 페이지를 보고 나서는 아빠, 내 비행기가 공격을 당해 추락했을 때가 이때예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여기서가 아닌 이때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다고 한다. 브루스는 미국 참전용사협회 등에 연락해 라르센, 라르소니 등의 성을 가진 전사자나 생존자를 찾아 나섰다. 브루스는 이나토마 베이 항공모함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단체를 찾았다. 그는 당시 VC-81 부대에서 활동했던 조종사 레오 피아트와 연락이 닿았다. 그에게 잭 라르센이라는 사람을 아느냐고 묻자 바로 알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어느 날 출격한 이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브루스는 당시 코세어라는 전투기가 작전에 사용됐느냐고 물었다. 피아트는 나토마 베이에서 코세어가 사용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브루스는 안도의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이었다고 했다. 코세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잭 라르센이라는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이다.